민주 시민보살 관련해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우리 박은미 교수님과 있겠습니다. 시민보살은 우리 사회와 어떻게 만나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시민보살의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 참여하는 올바른 정치적 윤리적 자세를 살펴보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교는 우리 시민사회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교 정치 이론과 자기 교육으로서 시민교육 구체적으로 방법 논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보살이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우리 사회와 만나야 할까?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봤었고, 거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시민보살은 시민이면서 보살이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 있는 두 공동체에 동시에 속해 있는 일종의 다중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 점에서 그 두 개의 다중 정체성을 어떻게 수용하면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시민보살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고,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불교 정치 이론과 자기 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일단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교가 정치와 만날 때 불교 정치 이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치 이론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고, 그 정치 이론의 토대 속에서 시민교육이 자기교육으로서 시민교육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불교와 정치의 관계입니다. 불교가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지요. 우선은 붓다의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라고 하는 차원과 역사와 현실 속 불교라고 하는 구체적인, 또 상당 부분 제도화된 불교가 있어서 그 붓다의 가르침으로서의 불교가 정치와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역사와 현실 속 불교는 정치와 어떻게 만나왔고, 또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붓다의 가르침이 펼쳐지던 초기 승가 공동체에서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가 일종의 승가 공동체를 외호하는 세력으로서 정치 권력이 있었고, 동시에 이제 승가 공동체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법을 나눠주는 그런 상호 우존적 관계에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외호와 상호 우존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후에 세계 불교사, 또 한국 불교사 속에서 역사와 현실 속 불교는 기본적으로 정치 이념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이념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작동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까지 따지면 1000년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한 정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념으로서 작동을 하기도 했죠. 그랬을 때 그 이념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충분히 그 연구의 대상이 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법한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교 정치 이론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현대 정치 이론을 크게 나누면 대체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건너편에 사회주의,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주로 채택해온 걸 기준으로 보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넘어서는, 극단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이론으로서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근에 부각된 것인데, 이때의 공화주의도 물론 로마 공화정을 중심에 두고 고대 그리스 후반부터 등장한 공화제 정치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만일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민주주의의 뿌리가 인도, 특히 승가 공동체가 등장하던 그 시기에 이미 공화주의의 역사적인 흔적들이 남아있고, 또 승가 공동체 자체가 넓은 의미의 정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진리를 중심에 둔 석가 붓다가 중심이 된 진리 지향의 공화주의 정도로 규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런데 그 공공의 것을 그냥 공산주의처럼 그냥 공공의 것 자체를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중도의 지향, 진리로 끊임없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지향을 공유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공유, 재산 속에서 소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속한 대승불교권으로 들어오면 이때 초기 승가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생산을 진리에 관한 탐구를 했을 뿐이지, 물론 그런 점에서 이제 붓다는 나도 농부다, 진리의 밭을 가꾸는 농부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의미의 생산성을 갖고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비 공동체였고, 그것도 주변에 외호하는 걸식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 전제를 갖고 본다면 승가 공동체는 진리지향의 공화주의적 그런 속성을 갖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불교 정치 이론도 진리지향의 공화주의와 가까운 것, 확실히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유주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고립되고 이기적인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고 잘못하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정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전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정치 영역을 최소화하면서 각 개개인들이 역사 속에서 주체가 돼서 그들의 이기성을 충족시키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시스템으로서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라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죠. 작은 공동체로 본다면 가족 공동체 같은 경우도 가족은 그 자체로 목적이죠. 그랬을 때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은 사실 고립되고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정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족들끼리는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고 또 헌신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전제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공동체주의라고 한다면, 공동체주의는 이제 특히 20세기 역사 속에서 아주 어두운 흔적을 남기게 되죠. 파시즘, 나치즘, 또 일본 군국주의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완전히 헌신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20세기 초반부에 나타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광복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뭐 그런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는 상당히 극복의 대상이 되고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강렬하게 요청되고 또 바람직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죠. 문제는 이제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인간상이 고립되고 이기적인 개인, 그런 전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유주의라는 이론을 확립하기 위한 일종의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전제였던 것이 현실적으로 일종의 바람직한 가치 지향으로까지 나타납니다. 인간은 고립성을 갖고 고립된 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적인 것이 당연하다, 이기심을 감추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인 위선이다, 그런 생각들이 확산되고 그런 방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면서 자유주의의 한계라고 얘기되는, 기본적으로 그런 개인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할 수 없죠. 고립되고 이기적인 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일종의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존재자였는데, 현실 속에서는 마치 그런 인간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간인 것처럼, 그러니까 관계나 이런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고 극복의 대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한계들이 자유주의가 먼저 확산된 유럽과 미국 문화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존속되기 힘들다, 또 혹시 존속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주의가 잠깐 등장했었는데, 공동체주의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치즘이나 파시즘, 일본 제국주의 같은 그런 방식의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그런 비판에 직면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공화주의였던 것입니다. 공공의 것을 중심에 두면서도 각각의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특히 필립 패티시라고 하는 사람이 비지배 자유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니까 공공의 것은 확보하되 각 개개인들의 자유는 보장해 주는 것이 공화주의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치 이론으로서 어떤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본다면 승가 공동체는 그 공공의 것을 중심으로 가되 각각의 깨달음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각 개개인이 그 안에서 서로 스승과 제자 정도의 관계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비지배 자유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진리지향의 공화주의가
불교의 정치 이론의 핵심과 제일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현대 정치 이론의 틀을 가지고는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삼국과 고려시대에서 불교는 일종의 최상위 정치 이념으로서의 불교가 등장을 했고, 고려시대에 오면 국가의 스승이라고 하는 제도가 확립이 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스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기도 하는 이런 정도의 위상을 누렸고, 조선으로 오면 이제 여성과 하층민의 생활 이념으로서 또는 종교로서 자리 잡고, 그것을 이제 조선조 500년 동안 그런 불교를 전제로 하면서도 나름대로 그 선불교적 전통을 확립하고자 했던 서산이나 조선 후기의 백파, 초이 같은 사람들의 선논쟁, 이종선, 삼종선 논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불교가 명목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정치 이념으로서는 조선 사회에 오면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오히려 척불로서 배척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누리고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불교와 정치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21세기 한국의 시민보살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주체입니다. 동시에 보살적인 삶의 지향을 가진 시민이기도 한 것이죠. 이 정치의 주체로서의 시민과 보살적 삶의 지향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어떤 연결고리를 설정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기본적으로 시민보살은 정치를 이끄는 중심축이라는 자각이 한편으로 필요하고, 결국은 뭐 우리도 참여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실제로 우리가 정치의 주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반 시민들과는 좀 차별화된 점이 보살적 삶의 지향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고, 이것이 과연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포용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민보살들이 좀 우리 정치의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그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치의 주체로서의 시민뿐만 아니라 보살적 삶의 지향을 갖고 있는 시민보살들이 그래도 우리 정치의 엄혹한 현실이기도 하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주체로서 좀 작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물음을 던지는 것이 함께 해보고자 마련해 본 것입니다. 다시 정치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시각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실 정치에서 스스로 벗어난 사람이죠. 작은 왕국이긴 했지만 ksi하트리아 계급 출신의 수행자였죠.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됐고, 현실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거리두기를 한 분이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의 왕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런 과정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법다운 왕이었다. 진리 지향의 중심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정의로운 분이기도 해서 바라문과 장자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방 사람들까지도 이로움을 주는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는가? 상당히 해로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치를 바라본 붓다의 시각은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란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가 주된 과제인데, 그 방식을 왕과 같은 정치인에 대한 전법과 교화를 통해서 너는 정의롭고 법다운 왕이다 인정을 해주고, 이런 인정을 받고 왕이 되게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민보살의 역할은 투표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정치인을 기르고 소환하는 일, 동시에 탄핵하는 일까지 포함되겠죠. 또는 적극적으로 그런 정치인으로 살아내는 일까지도 가능하죠. 초기 불교의 그 전체적인 그 강점들이 있죠. 부처님의 말씀과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결집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초기 불교는 불교 공부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북방에서 자리 잡은 대승불교가 그러면 그 초기 불교보다 열등한 불교인가?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라는 역사적이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 대승불교는 중심축을 그대로 갖고 오되 상황과 시대에 맞게 재구성된 불교란 말이에요.
21세기 한국 사회에도 그런 불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당시에 수행자들은 정치인으로 살아내는 일이 수행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는 신민보살은 정치인으로 살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죠. 초기 불교 시대의 신도들은 그냥 신도였죠. 종속적인 불자였던 거죠. 그렇지만 대승불교권으로 오면 보살은 제가보살과 출가보살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정해진단 말이에요. 다만 출가보살이 이점이 있다면 출가해서 세상의 악에 물들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이점을 갖고 있을 뿐이다. 21세기의 한국 사회를 전제로 하면 인터넷망이 모든 절집까지 거의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과연 세상의 해로움으로부터 출가보살들이 얼마나 더 자유로운가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상황에 맞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시민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보살로 살아가는 사람은 투표동을 통해서 또는 그 이전에 시민교육을 통해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길러주고, 그렇게 잘 길러진 사람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불러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혀주고, 현재 정치로부터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했고, 그중에 한 표로서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형식적인 민주주의 정치 이론에 따르면 아주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불러낸 정치인들이 적골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는 고통은 우리 몫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보살의 역할은 시민교육을 통해서 그런 정치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 많이 등장하도록 하고, 그중에 내가 역량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나서기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줘야만 한국 정치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당하는, 고통스럽잖아요, 요즘 정치 상황이. 그리고 이게 더 문제는 쉽게 극복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보살이 지향하는 정치는 뭐냐면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그게 아까 앞에서 빈비사라 왕에 대한 칭송이잖아요. 정의로운 분이 법다운 왕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불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하면서도 명쾌합니다. 세상에 해로움을 주는 정치는 나쁜 정치인 거죠. 그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속지 않고 정확하게 가려내는 일이 시민보살이 해야 될 일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보살의 자기교육으로서 시민교육. 그러니까 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나 자녀들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그걸 하는 순간에 이미 자신을 향합니다. 학생들이나 자녀들 앞에서 시민교육을 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바른 시민이야? 올바른 시민이야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자기교육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시민교육은 잘못된 교육이죠. 학생들이나 자녀들을 향해서만 올바른 시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신은 실제로 바른 시민이 되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다면 그런 시민교육자가 아닌 거지요. 자기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나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는 순간 이미 그 화살이 자신에게 와서 꽂히는 거죠. 다른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는 진재와 속재의 두 주체면서 동시적 주체로 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시민보살은 시민사회의 주체이고 주인공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보살은 출가보살과 제가보살들이 함께 이루는 사부대중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주체인 것입니다. 이 두 주체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보살의 자기교육과 시민교육은 우리 사회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고등학교까지는 마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스님들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고등학교 수준의 시민교육을 받은 사람, 일종의 시민교육의 1차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좀 더 완전한 자기교육으로서 시민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일종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추었다는 것을 검증해 주는 것일 뿐 실제로 시민교육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등학교 정도의 시민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최소한의 에티켓은 불필요한 이유로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지점들이 꽤 있잖아요. 동시에 좀 더 나간다면 최소 도덕으로서의 시민윤리, 그러니까 그 시민윤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게임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게임의 공정성이 보장돼야만 이긴 사람도 당당하고 진 사람도 승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시민사회의 최소 윤리입니다. 정의는 바를 정자에 오를 자를 쓰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최대 도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고 옳은 것.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라는 것. 그때의 법은 실정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제를 갖고 바르고 옳음의 지향이라고 하는 최대 도덕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저스티스를 정의로 옮기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영역이 상당히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생기고 그랬던 것이 기본적으로 저스티스는 공정성입니다. 그런 정도의 시민율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더한다면 교양까지도 갖추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교양이겠죠. 이것도 물론. 우리나라도 이미 평생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민사회가 구축된 나라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고 이런 형태의 교육의 장이 곳곳에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룩한 시민교육의 성공 지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평생교육 장의 급속한 확산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찌됐거나 시민보살은 보살기 이전에 시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갖고 거기에 보살이라는 정체성을 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보살의 자기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각각 잘 하고 계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대반열반경에서 본 것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보살의 수행을 베품에 의해서 공덕은 증가하고 제어에 의하여 정언은 쌓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 사악함을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서 열반을 얻는다. 시민보살 수행의 핵심 요체는 베품과 감관의 제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품과 제어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시민보살이 일상을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동체의식의 자각에 기반한 베품의 습관화, 이른바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나누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시작이야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진정한 베품은 자기에게 필요한 걸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보살로서 교사와 부모가 모형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과 한 학급이 보시의 공동체로 작동할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시민교육에서 먼저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개개인들은 일상의 마음 챙김을 통해서 특히 감관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현대인들에게 어려워진 것이 감관 제어 능력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각이 반응을 보여버리죠. 감관을 제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현대사회처럼 감관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고 그것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손 안에 들어오는 핸드폰을 통해서 나의 세계와 바깥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자녀들과 제자들을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과제가 된 것이죠. 베품을 습관화하고 감관 제어 능력을 스스로 향상시켜서 그걸 자녀와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 그런 노력들이 시민교육에서 꼭 해줘야 될, 또 시민보살이 주체가 돼서 해줘야 될 그런 과제고, 그러려면 먼저 시민보살이 베품과 제어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시민보살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정치에 어떤 이로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것도 뭐 열려있는 질문이죠. 우리 시민들이 가장 그 정치 역량으로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자기 이야기의 진리의 일단이 실리도록 하는 것. 동시에 남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진리의 일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인 교육의 성공으로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성과는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설득력이 있을
있는 경우도 가끔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민교육을 통해서 못하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주장의 진리에 일단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말에 온전한 진리가 실려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이 한국 시민들의 가장 큰 어두운 측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 그걸 좀 시민보살이 모범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말하는 것, 또 듣는 것, 이런 것들도 훈련이 필요하고 일종의 습관화가 돼야 가능한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말 중에서 이제 뭐 우리 사회에서는 화쟁이라는 말이 그렇게 매력적인 개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염돼 버린 듯한 느낌을 주기도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화쟁이란 말만큼 그런 과제들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그것을 다시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써야 된다. 화쟁이라는 말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쟁은 쟁을 통한 화죠. 쟁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장에 진리의 일단이 실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쟁이란 말은 바로 그럼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진리의 일단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듣고자 하는 노력이죠. 상대방의 주장이 정말 진리와 관계없어서 듣기가 싫은 경우도 있고 듣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 주장이 진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게 되는 거죠. 이것도 청이야말로 정말로 훈련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이걸 쟁과 청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시민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저항적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한국은 세계사적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항의 시민사회만 가지고는 그 이후의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의 시민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한 거 아니에요. 어떤 정권을 평가할 때 대체로 두 가지 기준을 갖고 하죠. 하나는 정당성이고 하나는 효용성이고 그렇죠. 정당성은 주로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효용성은 그 정권이 시민들에게 이로움을 주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쟁과 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 다음에 진리의 일단들이 모일 수 있는 전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모이는 것이 화죠. 그것도 잠정적인 진리이겠지만 그래도 쟁과 청이 이루어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단계로 간 거 아니에요. 그게 화쟁이고, 이 시민보살들이 화쟁의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따가 바라보는 정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좋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쟁과 청의 훈련을 철저히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나은 단계의 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다시 쟁과 청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 우리 시민사회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시민교육에서 시작해서 자기교육으로서 시민교육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돼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영역에서도 작동이 되면 그래도 좀 숨쉴 만한 정치, 또 정치인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시민보살들이 화쟁의 모형을 제시해 주고 동시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우리 시민사회의 맑은 샘물로서 활동하고, 맑은 샘물이 나름대로 모여서 넘실대는 장으로서 세부대전 공동체가 자리하고 그것이 확산돼서 시민사회로 갈 수 있기를,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두 가지 차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교 안에서 형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고, 동시에 또 자기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 교육으로서 시민교육을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인데, 오늘도 지금 일종의 나름대로 가상의 사부대전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역량들을 서로 확인하고, 혹시 자기가 그동안 놓치고 있는 것 또는 약간 잊어버리거나 무뎌진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베품뿐만 아니라 제어, 베품과 제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제어가 돼야 베품도 가능하죠. 제어가 된다는 것은 동체의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동체란 말은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이라는 말이죠. 그 감관을 제어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품이 가능해지죠. 우리 시대는 시민보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시민보살들은 화쟁의 역량을 잘 키워서
주변에 나눠줌으로써, 베품으로써 우리 시민사회가 좀 더 좋은 데로 가는데 이로움을 주는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대승불교에서 부각된 공업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의미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업을 통해서 공업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한 게 대승불교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개업과 공업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한 사회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죠. 단지 지금 불편하고 지금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나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보면서 자신의 일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해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연대하고 그래야만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의 공업들인 거죠. 시민보살의 역량 또는 시민보살이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개인의 일상 속에서 감관을 제어하는 일상적인 수행과 동시에 그것에 바탕을 둔 우주상 보시라는 베품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시민보살들끼리 연대하는 사부대중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이 좀 더 우리 외부의 시민사회로 확장되는 일종의 샘물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만 외형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한 한국 사회가 인간다운 시민사회, 또 성숙한 시민사회, 또 살만한 사회, 특히 더 절실한 것은 우리 자식들, 손자들이 살만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시민보살은 우리 정치에 자신의 수행부터 시작해서 연대까지 확장하면서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자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